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이제 약 1시간 반 후면 개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향해선 100%가 넘는 관세 부과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중국은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관세 치킨 게임 본격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가 언제부터 시작이죠? 네, 현지 시간 오전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이 86개 나라를 대상으로 11%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상호 관세를 발효합니다. 이후 각 나라와 개별 협상에 나설 전망인데요. 중국에는 50% 관세를 추가해 누적 104%의 상호 관세 부과로 강경 모드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중국이 어느 시점에는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앞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근거가 없는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어젯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세와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 대행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한국의 최고 협상팀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을 협상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일본 정상급의 통화 관련해서도 협상 테이블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줄어든 수출을 내수가 대신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도 늘립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정부는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피해 기업에 특별 정책 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 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 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 정책금융은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초체력이 부족해진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 밖에 관세 피해 기업의 법인세 등 각종 내국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1년간 유예합니다. 또 내수 촉진을 위한 방안도 있다고요? 네, 수출길이 좁아지는 만큼 그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기합니다. 아울러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최대 40%에서 그 2배인 80%까지로 확대합니다. 상반기 종료 예정인 신차 구매 개별 소비세 탄력 세율 적용도 연장이 검토되고 있고요. 이 밖에 수출기업 자금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투자 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 점검 회의를 매분기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한편 지난달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선 일자리가 계속 줄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또 늘었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58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 3천 명 늘었습니다.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 2천 명 감소한 바 있는데요. 올해 1월 13만 5천 명 늘어난 뒤 3월까지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는데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9.3%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부 산업군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농림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급감했습니다.
특히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도소매업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은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 40대, 50대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는데 3월 기준으로는 2021년 43.3% 이후 최저치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7% 중반까지 올라 코로나 대유행으로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던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에 전망한 2%에서 1.5%로 넉 달 만에 0.5%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민간 소비 약화와 건설업 부진을 내부 하방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수출 경쟁 심화와 무역 불확실성 등을 대외적인 하방 요인으로 꼽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은 이번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오픈 AI의 챗 GPT를 통한 지브리풍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돈을 받고 그림 제작을 해주겠다는 게시물이 늘고 있는데 플랫폼들이 지브리풍 그림 거래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중국 플랫폼들이 지브리풍 그림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고요? 네, 번개장터는 AI 생성 이미지가 포함된 상업적 판매 목적의 모든 상품 거래를 제한한다고 어제 이용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번개장터를 비롯한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사진 한 장에 500원에서 2,000원 선에 지브리풍 그림을 제작해준다는 게시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번개장터 측은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거래를 제한하고 순차적으로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 역시 중고거래의 성격에 맞지 않아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미노출 및 제재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랫폼들이 거래를 제한하는 이유가 이 저작권 때문이 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네, 지브리풍 그림은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화풍을 말하는데요. 이를 제작한 회사 이름이 스튜디오 지브리입니다. 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회사는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 AI 측은 지브리풍 그림 열풍으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7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이용자 수도 지난달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AI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신고 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지켜질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통신요금과 대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통신요금을 밀리지 않고 잘 내면 대출이 잘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통신요금을 잘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은행들이 대출 등을 심사할 때 이 통신요금 잘 냈는지도 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신용평가 모델로 이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은행권이 기존 신용평가사의 시스템이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이 이퀄이라는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그동안 신용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누구나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에서 통신비나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이른바 신파일러들의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은행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나요? 네, 국민은행, 국민카드 등 KB 금융 계열사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이 이퀄을 대한신용평가 모형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KB의 각 계열사들은 각기 다른 신용평가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퀄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자사의 알뜰폰 서비스인 KB 리브 모바일을 대한신용평가 모델로 쓰고 있는데 이퀄을 통해서 신용평가를 정교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도입을 검토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K뱅크가 이퀄 도입을 결정해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토스뱅크가 이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업계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본격적인 검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만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SK그룹이 알짜 계열사로 꼽히는 SK실트론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SK실트론은 최태원 SK회장이 개인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매각 대상에 포함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회사 중 하나인데 매물로 나왔네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이 최근 경영권을 포함한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와 협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분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몸값이 5조 원 안팎까지 거론됩니다. SK실트론은 과거 SK그룹이 LG로부터 전격적으로 인수해온 회사입니다. SK주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고 총 수익 수합 TRS 계약으로 맺어진 지분이 49%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도 29%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몫이고요. 나머지 19%는 SK주에 할당돼 있는데요. 관건은 매각 대상에 최태원 회장 지분이 포함됐는지 여부입니다. 일부에서는 최태원 회장 지분이 제외됐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한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인수하려는 쪽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최태원 회장이 보유 지분을 포함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또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의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사익 편취 조사까지 받은 전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SK가 LG로부터 실트론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주가 아닌 최태원 회장 개인이 지분을 일부 보유했는데요. 공정위가 이를 문제 삼아 명령 처분에 이후 SK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대법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매각 자금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진행 중인 재산분할 자금 마련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3,800억 원으로 역대급이라 자금 유동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이 하지만 이 사익 편취 논란이 불거진 지분을 팔아서 만약 재산 분할의 지급을 하는 등 개인적 송사에 활용하게 되면 그간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G 윤지입니다. 잠시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이트진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까지 끌고 간 법정 다툼에서 하이트진로가 결국 최종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70억 원 과징금 부과가 합당한지를 두고 양측은 5년 넘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우선 대법원 판단부터 짚어보죠. 네,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하이트진로 패소 결정을 내린 2심 판결을 지난해 10월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7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하이트진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2심까지 모두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해 하이트진로는 과징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법 승계를 위해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죠. 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 ENT를 10여 년 동안 부당하게 지원했습니다. 맥주용 캔 등의 거래 과정에 서영 ENT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한 겁니다. 서영 ENT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사장이 최대 주주로 당시 지분율이 73%에 달했고 현재도 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문덕 회장도 15%, 차남인 박대홍 부사장도 22% 정도를 보유하는 등 서영 ENT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99.9%가 넘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2005년 12월에 도입돼 시행 20년을 맞은 퇴직연금 제도. 사실상 묻어둔 돈처럼 운용돼 온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과 실물 이전 등 보완이 이뤄졌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건 또 어떤 제도일까요?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한국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낮은 수익률 문제가 기금형 도입을 추진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지난 10년간 개인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2.07%에 불과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쳐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현재의 계약형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며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가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묻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독립된 기금법인이 돈을 모아서 대신 운용하며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금형으로 제도를 개편해 갈 경우는 가입자 개인의 관심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 효과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지금보다 수익률 제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형은 수탁법인에 수수료를 줘야 해서 별도의 비용을 내게 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탁법인은 법률상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당국의 상시 감독이 어렵다는 맹점도 남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갖춘 뒤에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7년 전 이미 한번 도입에 실패해본 정부는 이번엔 국회와 협력해 연내 법안 발의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한국국채의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시작 시점이 내년 4월로 5개월 늦춰집니다. 정부는 이번 편입 지연이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먼저 편입 시점이 조정된 이유가 뭔가요? 네, 과거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된 국가 중에 지수 편입 시작 시점이 변경된 사례는 없습니다. FTSE 러셀 측은 정부의 편입 개시 시점 조정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실행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테스트 거래를 위한 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번 편입 지연은 WGBI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금의 40%를 차지하는 일본 측이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기관들은 투자 결정을 하려면 많은 절차를 거치고 테스트에도 오랜 시간을 투입을 하는데 이번에도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편입 시점이 미뤄진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 상황이 간접적으로 반영됐을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실제 해외 투자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정치 경제적 불안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편입이 우리 금융시장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WGBI는 FTSE 러셀이 만든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입니다. 해외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들은 이 지수에 포함된 국채 위주로 사들일 만큼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입니다. 전체 100 중에 우리나라 국채 비중은 2.22%로 정해졌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채를 평균 250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수 편입이 끝나면 80조 원 정도 더 사들일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WGBI 편입이 미뤄지는 기간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심리 악화로 원화값 불안 심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은행권은 자본 비율 악화를 우려해서 기업 대출의 문턱을 높였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의 돈줄까지 막히자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손보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규정을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에 은행이 투자한 경우 그 자산은 모두 비상장 주식으로 분류됐는데요. 이에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이나 벤처 투자조합 등에 대한 자산은 400%의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펀드에 대해 위험 가중치가 편입 자산별로 적용되는데요.
투자 자산의 일부가 상장 기업에 대한 주식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250%의 위험 가중치가, 채권이라면 20에서 150%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 비율의 부담이 줄면 은행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국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국내 기업의 경우 그 기업에 대한 대출과 채권 자산은 등급이 없는 것으로 분류돼 100%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국내 기업도 해외 신평사의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위험 가중치가 최소 절반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참 힘들었는데 좀 나아질까요? 네, 최근 은행들은 주주 환원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을 갉아먹는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고환율과 경기 침체로 좁아진 기업 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위험 가중 자산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효과가 있다며 은행에 따라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부동산 PF 분야의 투자를 줄이고 모험 자본은 늘려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던 종합투자계좌 사업을 하반기에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총투사들 보험 자본 투자를 얼마까지 늘려야 하죠? 네, 현재 발행업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 4곳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운용 한도는 줄이고 모험 자본 공급 비율을 늘려야 하는데요. 그간 증권사들의 기업금융, IB 업무는 스타트업 등에 투입되는 모험 자본 공급 대신 부동산 PF나 주가연계 증권 등에만 종투사 제도를 활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투사들은 내년 10%, 내후년 20%, 그리고 오는 2028년에는 25%로 단계적으로 모험 자본 공급 의무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대신 부동산 운용 한도는 현재 30%에서 내년 15%, 내후년에는 10%로 하향합니다. 동시에 금융위는 기업 신용 공여 대상을 인수합병 리파이낸싱, 구조조정 등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기업 신용 공여 확대, 모험 자본 공급 의무 신설, 종합투자계좌의 보완과 허용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반기에 종합투자계좌 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IMA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이 시장에 뛰어든 증권사는 없었는데요. 자기 자본 8조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IMA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가입자들의 원금 손실을 막기로 했는데요. 종투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발행어음과 IMA를 합쳐 통합 한도를 설정해 자기 자본의 30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IMA 사업자와 초대형 IB 등 종투사 신청을 받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